IB에서 리스크 관리하는 게 상당히 합리적이거든요. 시스템으로. 그 관리를 개인들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진짜 레전드였어요, 이건. 네, 자, 언더스탠딩이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런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너지 문제는 사실은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알아야 될 필요가 원래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잘해주면 되는데. 아니 우리는 냉장고 사서 잘 음식 넣고 쓰기만 하면 되지. 뒤에 냉매를 뭘 넣는지 뭐 인버터를 쓰는지 안 쓰는지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을 뭘 하려고 하면 맨날 무슨 공청회를 한다는 둥 뭐 여론을 가지고 투표를 하고 근데 또 국민들이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튼 어찌어찌 돼서 그냥 전문가들이 좀 알아서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친환경의 문제 뭐 특히 뭐 심지어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까지도 섞여가지고 예.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이슈가 돼서 결국 우리가 그럼 의사표현을 해야 된다면 뭔가 알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자에 없는 전기 공부를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네, 진짜. 지난 시간에는 재생에너지 이거 진짜 쉽지 않구나. 힘들어. 이런 거 배웠고 오늘은 원전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 뭐 재생에너지 원전 어차피 하기로 한 거니까 예. 하긴 하는데 원전도 그럼 뭐 얼마까지 써야 되느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싸. 위험해. 그것만 딱 얘기하고 끝났는데 근데 그거 말고 좀 오늘은 원자력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매우 탄력적으로 좀 쓸 수 심지어 있는 방법. 원전도 이렇게 스위치 온, 오프 내지는 이게 조절할 수도 있다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신기술이 있으면 그런 것도 배워봅니다. 더 잘 쓸 수 있다니까. 예.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배워보겠습니다. 세종대학교 박문규 교수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에서 원자력공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박문규 교수입니다. 원전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건데 오늘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건 원전은 한번 끄면 한번 키면 끄기가 어려워. 뭐 그래 한번 껐다 켰다 하는 거 잘 안 해. 그러니까 한번 켜놓고 그냥 쭉 그냥 바닥을 깔아주는 기저 발전이라고 하는 걸로 쓴다. 그래서 걔는 한번 하면 그냥 쭉 가니까 얘가 너무 또 많이 해놔도 문제야.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해서 그냥 쫙 옆으로만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오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그 개요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네. 우선 여기 언더스탠딩에서 지난번에 하신 그 독일의 친환경 고집 때문에 유럽 개판났다라는 그 김상훈 기자 한번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봤는데 굉장히 정리를 잘하셨더라고요. 예. 그 팩트 위주로 바이어스 되지 않게 정리를 잘하셨. 그 내용만으로도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굳이 이제 저 엔지니어를 부르신 이유가 자꾸 말들이 많고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다. 과연 그 기술적인 팩트는 무엇이냐? 예. 아마 이거를 궁금해하셔서 이제 저까지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전의 안전성이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측면이라든지 예. 대중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 오늘 이제 탄력 운전에 관해서만 예. 이제 팩트 위주로 우리가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엔지니어들은 또 그 과학자들은 거짓말 못합니다. 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분야에서 퇴출되기 때문에 거짓말 거기서 이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나 정치 쪽으로 나갈 거야 이제 그만두고 혹은 대단한 보수를 받고 어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데로 갈 거야 이러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예. 기술적인 팩트만 오늘 주로 말씀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탄력 운전이라는 거를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크게 대두된 이유가 예. 전력계통 상황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이냐? 지금 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오리커브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이제 실선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 재생에너지가 나올 부분이 아니고 낮 시간에 태양광을 예를 들면 태양광이 낮 시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태양광 전기가. 예. 그러니까 다른 전원이 굉장히 이 발전량을 낮춰야 되는 거죠. 태양광한테 자리를 수용을 하려면. 그렇지. 자유전공이랑 비슷하네. 그렇죠. 자리를 비켜줘야 되니까. 자리를 비켜주는 네. 예. 그런데
이 체험관이라는 건 이제 이 변동성이라는 것이 있죠. 일단 뭐 구름이 끼거나 아니면 해가 지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해가 지는 시점이 되면 오후 늦게부터 타전원이 그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네. 빠른 속도로 출력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탄력이 필요하다. 탄력적인 게. 그렇죠. 예. 어. 왜냐 아까 저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자력이 그 기존 부하를 이제 감당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이유는 과거에는 당연히 가장 발전 단가가 저렴한 전원을 처음부터 쌓아놓기 시작하죠. 그렇죠. 아 제일 밑에. 그렇죠. 이건 무조건. 제일 밑에. 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죠. 예. 그 원자력이 100% 출력을 다 그 전력 수요량을 감당할 수 있다면 가장 발전 단가상 원자력만으로 좋죠. 채우면 되겠죠. 네.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시한 원칙 중에 하나는 이 전력 공급의 안정성입니다. 예. 왜냐하면 1차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한쪽에 몰빵을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원자력도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농축을 할 수 있고 핵연료 물질을 국내에서 지금 이제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핵비확산 조약에 가입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걸 할 수 있다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산 에너지가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지금 1차 에너지 95% 수입하고 있는 거를 많이 비율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현재로서는 다양한 전원을 분산 투자를 해놔야 이게 안정성을 유지할 수 안전하다. 있다. 혹시라도 무슨 예. 일이 있을지 모르니. 그렇습니다. 갑자기 우라늄을 소련이 안 주, 소련은 없지 이제 러시아가 러시아가 안 주거나. 중국에서 많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중국이 안 주거나 그러면.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원자력이나 석탄으로 전체를 그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순서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싼 전력 순서, 계통이 싼 지금. 순서대로. 그렇죠. 발전 단가가 싼 순서대로 원자력이 들어가고 석탄이 들어가고 그래. 마지막에 가스터빈이 들어오고 예.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재생에너지가 거기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재생에너지는 순간 출력은 굉장히 양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예.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원이 줄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비싼데, 비쌈에도 불구하고. 낮에만 또 일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비싸다는 건 발전 단가가 비싼 거죠. 아직까지. 친환경 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이기 때문에 비싼 건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기술이 더 성숙되고 기술적으로 발전하면 발전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보조금도 나가고 있고. 예. 하지만 이제 미래를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이제 어차피 해야 된다. 예. 라고 보고. 예. 그렇다면 그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고 재생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잘 도와줘서 어떤 방식으로 전력 계통 수용을 할 것인가. 이제 그것을 고민할 상황이 되었지. 예. 지금 너네는 우리를 못 도와주니까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원자력에서도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개통해서 재생에너지를 도와줘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 우리 변동성을 높이고 탄력 운전을 원활하게 해서 저 전력 수급에 아무 문제 없도록 그렇게 도와줍시다라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진행을 하면 예. 이 커브에서 하여튼 출력을 빨리 변동시켜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라는 네. 건 이제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동안은 저 빨리 늘려야 될 때 네. 이제 석탄 발전소, 그렇죠. 가스 발전소를 그렇습니다. 써서 그냥 떼면 그냥 발전이 확 되니까 그걸로 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석탄 발전소는 이제 그 온실가스 문제 때문에 지금 없애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예. 또 가스 발전도 사실은 동일한 볼륨이라면 그것이 CO2의 그 온실효과 CO2의 4배 내지 8배가 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온실가스가 제로인 그 에너지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화하는 길은 이제 그런 이 카본 프리 온실가스가 최소화되는 예. 사실 프리가 아닌데 최소화되는 그 전원 구성을 어떻게 우리 상황에 맞게 예. 우리 현실에 맞게 무리 없이 가져갈 수 있겠는가 그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이 그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제가 굉장히 그 여러 군데서 많이 설명드리는 그림인데 자 이게 그렇게 어려운 그림은 아닌데 자 이 Y축은 뭐냐면 킬로와트 아워당 발전당 온실가스가 얼마나 나오는가 CO2가 예. 그러니까 이 위로 올라갈수록 좋지 않겠죠. 예. 네. 그다음에 이
X축은 발전량입니다. 자, 발전량이 변동이 있다는 뜻은 출력을 올렸다 내렸다. 탄력 운전하고 연관이 있겠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애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지금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곳은 폴란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기후악당이라고 써놨는데 이쪽에 엄청난 변동량을 가지면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내뿜고 있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갈색. 독일이에요? 갈색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독일이 되게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예.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왜 그래요? 독일은 뭘로 발전해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해온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가야죠. 파란색이 프랑스인데 네. 이 출력 변동 비량에 관계없이 거의 이 온실가스 발생률이 최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출력을 높여서 전기를 많이 만들어도 온실가스는 별로 얼마 안 증가하지 늘어나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즉 이제 이것이 정답인데 네. 뭐 그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예. 아니면 태양광이 존재하는 시간이라든지 바람이 좀 덜 분다든지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갈색으로 이렇게 변동이 큰 이유가 뭐냐면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다가 네. 전기가 모자라게 되면 모자랄 때. 예, 지금 프랑스에서 수입하기도 하고 예. 독일은 석탄을 많이 뗍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태양광이 많은데 태양광 풍력이 있는데 많은데 그거를 보완하려고 예, 그 변동성이 크니까 그것이 안 나올 때는 석탄을 떼버리는 거죠. 저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태양광으로 다 끝내고 어. 어떤 날은 태양광 안 뜨면 그냥 다 석탄 떼고.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좀 예. 이따 그때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예. 평균적으로 봐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렇게 변동폭이 크네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출력인데도 네. 온실가스 양이 그렇죠. 예. 차이가 크네요. 왜냐하면 그 재생에너지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유럽 전체에 비해서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 이유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렇게 변동폭이 크면서 거의 프랑스의 10배 이상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어. 그 보시면 왜 그런 일이 생긴 예. 거예요, 진짜? 자, 여기 이제 유럽 전체의 이 발전에 대한 에너지 믹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2024년 데이터는 유럽 전체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와서 제가 2023년도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평균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국가적으로. 예. 이제 그런 것이 여러 국가가 참여한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계통에도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어떤 평균적인 값이다. 평균적인 이제 에너지 믹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석탄이 있고 내추럴 가스 상당히 많죠. 예. 그다음에 원자력이 19%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 전체를 놓고 보면 거의 반에 가깝죠. 그러네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수력에 빨간 선으로 박스를 쳐놓은 이유가 있겠죠. 예. 이 44.8 중에 수력이 17.1입니다. 맞네요. 굉장히 많죠. 아. 우리나라는 1% 남짓입니다. 수력 발전이. 네. 왜 그러냐면 알프스에서 눈 녹음물 가지고 수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유럽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에너지고 네. 양이 많고 물론 이제 그 온실가스 증가로 알프스의 그 만년설이 많이 녹았어요 지금. 이제 미래는 이것도 문제가 되긴 할 텐데 예. 어쨌든 우리가 그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 팩트를 이야기 안 한 데이터들이 많은데 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할 때는 유럽이 많이 한다. 많이 하고 있죠. 예. 근데 거기서 풍력과 태양광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수력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수력이 이렇게 많은데 수력이 많고 네. 태양광은 오히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이 풍력보다도 변동성이 더 크니까 예.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전원인 것이죠. 그래서 요 수력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예. 자, 그러면 폴란드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문제가 됐다는 폴란드. 가장 극심한. 네. 그 여기 보면 석탄이 거의 55.9%입니다. 예. 그리고 원자력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재생에너지가 있고 나머지는 다 석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그러네.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 석탄이 이렇게 많으니까. 예. 반면에 그 양극단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이 밑에 있는 그림은 프랑스입니다. 아. 2024년 프랑스 데이터인데 여기 재생에너지 보세요. 재생 별로 안 많아요. 여기 그 폴란드는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수력도 없습니다. 예. 여기 수력 굉장히 많습니다. 프랑스는 그 프랑스 그 동쪽에 예. 알프 산맥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그다음 또 물도 풍부한 나라고 그다음에 윈드가 있고 여기 태양광 보시면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나머지가 거의 다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죠. 아니 근데 저거 거의 한 60 몇 %인데 67%? 저렇게 많은 건 프랑스가 남는 원전 전기를 네. 독일에도 팔 수 있고 네. 할 수 있어서 저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거는 나라들끼리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가능한 거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계절별의 그 전력 수요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그 노동 시간 규제를 옛날부터 극심하게 하고 있던 국가였기 때문에 예. 밤 시간의 수요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전력 수요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국가입니다. 제조업도 별로 없군요. 밤에.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탄력 운전을 시행한 그 역사가 오래된 거죠. 그러네. 낮에는 열심히 전기 쓰고 그 밤에는 단순히 유럽 전체 그리드에 공급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아니고 예. 근데 저 프랑스는 원전으로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특이하게도 저렇게 원전을 많이 쓰는데 저 원전을 좀 줄였다 늘렸다 한다. 숫자를요? 아니 참여하는 출력을. 그렇죠.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원자력 발전소별로 몇 개가 참여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100%를 지금 원자력 발전 한 개 분량의 전력 수요 변동이 필요한데 발전량 변동이 필요한데 이거를 5개가 나눠 가지면은 20%씩 조절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한 군데 가면 다 끄면 되는 것이고 그럼 어떤 조합으로 가게 될 것이냐 그런 것들도 이제 국내에서 측정한 여러 가지 운영 데이터가 쌓이면 예. 우리가 최저점을 찾아가게 되겠죠. 프랑스는 이걸 한 그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예. 그런 최저점을 잘 찾아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안전성이라는 세이프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예. 어쨌든 많은 발전소가 출력 변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트랜지언트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가만히 있는 정상적인 상태보다는 뭔가 좀 약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거 결국 이제 개통을 그 탄력 운전을 많이 하면서 운영을 해보기 전에는 각 국가별 최적점을 알기는 어렵다. 얼마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전이 100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20%까지 내렸다가 올렸다 할 수 있습니다. 20% 네. 100을 가지고 용량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80까지 낮췄다가 100도 하다가 그렇습니다. 예. 독일도 그렇고요. 독일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 문 다 닫았지만 예. 탄력 운전을 가장 잘하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원자력이. 그렇구나. 자, 그래서 뭐 여기 말이 나왔으니까 독일 데이터도 보고 가죠. 예. 네. 자, 여기 이제 2024년에 위에 있는 그림이 독일의 에너지 믹스입니다. 이 발전 분야에. 자, 여기 석탄 많죠. 석탄 예. 있죠. 굉장히 다양한 그 발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풍력과 솔라 합쳐가지고 상당한 재생에너지가 여기 그러네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뭐 40%좀 넘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없는 게 있죠. 원전도 없지만 수력이 없습니다. 수력 없네요. 그래서 수력은 그 변동성이 크지 않은 재생에너지지만 반면에 출력 조절도 쉽습니다. 물 닫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냥. 예.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전력 계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훌륭한 양념이 되는 그런 전원인데 우리는 뭐 태생적으로 이 고도체가 크지 않은 노년기 지형인데다가 지금 이미 땜을 질 데가 없죠, 더 이상. 그래서 독일은 그래서 특히 더 어렵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윈드하고 태양광으로만 하려고 그렇죠. 하니까. 예. 그런데다가 얘네들이 양이 상당히 많은데 예. 바람이 안 불거나 태양광이 없을 때는 이 당연히 코일과 내추럴 가스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보셨던
이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원전 비교적 재생에너지를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그 야, 이거 믹스의 문제네 완전. 믹스의 문제입니다. 이 재생에너지의 그 변동성을 잡아줄 수 있는 예. 그런 무탄소 전원이 없다는 거죠. 키는 그겁니다. 무탄소 전원이 없다. 어허. 네. 근데 밑에 보시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우, 아지코올이 이거- 상당히 있죠. 예. 석탄이 상당히 있고 내추럴 가스도 상당히 있고 음. 네, 원자력 발전량이 30%를 좀 넘고요. 예. 우리 얼마 안 되죠. 지금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아직은 이제 태양광이 이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유럽 전체로 돌아가 봅시다. 예. 자,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여기 그 솔라만 한번 놓고 보면. 윈드는 솔라 우리 비슷하고. 그 바람이 잘 안 불어서 예. 만들기가 그 만만치가 않은 부분이고 음. 그다음에 없는 것이 수력이 없습니다. 수력. 네.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지금 솔라를 한 20% 이상 하게 증가시켰다고 해봅시다. 예. 뭐 그럴 공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나머지를 뭐가 잡아줘야 되느냐? 결국 석탄, 내추럴 가스, 원자력이 잡아줘야 되는데 네. 지금 수력이 없으니까 어허. 그러면 석탄 없앤다고 하죠. 음? 그럼 도대체 어떤 전원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증가를 수용할 수 있겠는가? 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그렇죠. 예. 널뛰기 심한 예. 태양광을 내추럴 가스로 하면 딱 좋긴 좋은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이 천연가스도 온실가스 효과가 CO2의 4배 내지 8배가 되는 화합물들이 나온다니까요. 상당량의 안 좋아. 상당량의 그 온실가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양이 석탄에 비해서는 적다 보니까 지금 이슈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그 문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 네. 야, 이게 지금 재생에너지의 문제들은 재생에너지가 지난 시간에도 애가 성격이 좀 지랄 맞은 막 들쭉날쭉한 애여서 옆에 그렇죠. 성격적으로 그렇게 잘 맞춰주는 애가 하여튼 꼭 있- 붙어 있어야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이 유럽 전체의 에너지 믹스 비중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게 예. 국가마다 사정이 다른 아주 다수의 국가가 여기 모여가지고 평균적인 에너지 믹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이런 평균 값이라는 것이 그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예. 근데 문제는 우리 사정을 여기 반영해야 되죠. 예. 네. 그래서 여기 이 바람이 별로 안 불고 수력 없고 이 석탄은 없애야 되고 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지금 채워야 되는데 이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변동성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 양을 너무 많이 늘릴 수가 없습니다. 태양광을 계속 늘리면 예, 그것도 개통에 문제다. 문제 생기고. 아니 지금 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특히 태양광이 변동성이 제일 심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윈드가 좀 그나마 좀 낫고 그렇죠. 왜냐하면 수력 태양광은- 발전이 제일 낫고 네. 그나마. 바람은 반드시 없는 시간이 밤에도 있죠. 불잖아. 바람은. 깜깜해도 부니까. 야, 진짜 태양광이 힘든 애구나.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부분을 결국 없애야 되니까. 예. 그러면서 이 부분을 늘려줘야 되고. 그러려면 이걸 도대체 뭘로 채울 거냐, 뭘로 채울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는 그 유럽 전체를 놓고 봤을 때처럼 이렇게 복잡하지 않죠. 현재로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의사결정은 좀 쉬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 이유 또 대중 수용성 문제 이런 걸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일찍 시작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원전 뭐 몇 가지 선택지가 없죠. 뭐. 네. 그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탄력 운전 문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전의 탄력 운전이라는 것이 전력 수요에 빠르고 적절하게 응동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탄력 운전이 필요했었는데 예. 지금은 재생에너지를 이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다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는 재생에너지와 상생을 위해서 필요하게 되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야 그렇게 원전이 탄력적으로 운동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프랑스는 하고 있고 우리는 못 그거 한다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해주시면 안 해주시면 됩니까? 안 될까요? 그게 제일 궁금한 건데. 자 우선 상황을 조금 보면 네. 여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건 어. 독일의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면 이 초록색이 예. 네. 원자력입니다. 출력 변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Y축이 이제 발전량입니다. 저게 프랑스에서 하는 독일 거네. 데이터입니다. 독일 데이터. 네.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예. 그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여기 하늘색으로 돼 있는 것이 이제 그 가스터빈.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것이 이게 그 석탄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오해가 있는 게 한 가지 뭐냐면 어떤 전원이 더 탄력적인가? 온전히 그림으로는 초록색이 제일 탄력적이네요. 제일 탄력적으로 보이시죠? 네. 그 이유는 원자력 발전소가 상대적으로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원자력 발전소가 전기를 풀로 낼 수 있는 용량이 100메가와트라고 합시다. 예. 그다음에 석탄은 한 50메가와트 정도 되고 예.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는 50%만 출력을 변동시켜도 석탄 발전소 하나 전체를 커버할 수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의 그림입니다. 이게 즉 용량이 커서 단위 시간 내에 출력을 많이 움직일 수 있다. 조금만 예. 변동량이 크다. 줄여도 그렇죠. 많이 예. 움직인다. 예. 아.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오히려 빨리 응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 독일 사람들의 주장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운전해 왔습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이 최근에 이제 프랑스 데이터인데 예. 과거에는 하루에 한 번만 했었는데 예. 수요 대응을 위해서 지금은 재생에너지가 많이 나면 낮 시간대에 대비해서 하루에 2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성능까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굉장히 낮은 출력까지 이렇게 이제 탄력 운전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지가 오래됐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왜 안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필요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원전 원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계속 듣고 싶어서 지금. 그때 저기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자료를 네. 좀 만들었으니까 네. 이런 그림을 네. 하나 가져왔는데 네. 그 원전은 경직성 전원이라는 단점이 있다고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해왔어요. 네. 예.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은 지금 벤츠의 그 속도계입니다. 네. 그 맨 끝에가 최대 260km까지 낼 수가 있죠. 자, 오른쪽은 이제 제네시스 걸 제가 가져왔는데 똑같이 시속 260km까지 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독일은 아우토반에서 속도 제한이 없으니 200km 이상 달리고 있고 차들이 예. 시속 200km 이상.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100km, 120km 달리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사전 지식 없이 우리 판단을 내려본다면 아니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는 자동차를 걔네들은 왜 수입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즉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도 260km 시간당 260km까지 속력을 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교통 상황이 그렇게 허락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거지. 예. 아. 제도적과 상황적으로.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고속으로 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차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교통 체증 때문에 서야 돼요. 이렇게 달리다가 큰일 날 겁니다. 똑같은 자동차인데.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그 모든 그 기계라고 하는 것은 예. 발전 설비를 필요한 또 운송 수단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는 거기서도 가장 앞서가는 국가로 지금 불려지고 있는데 네. 이런 제품들 또는 에너지 플랜트 이런 것들 수출하기 위해서는 서로 국제적으로 합의한 여러 가지 그 표준, 예. 규제 요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국가 표준이 국제 표준이 있고 미국의 표준이 있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캐픽이라고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즉 이런 그 영향력이 큰 선진국들은 다 자체적으로 기술 표준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서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 공유하고 특히 우리가 강점 있는 부분은 더 강화한다든지 예.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그 성능은 다 그걸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다 큰 차이가 비슷하니까 없습니다. 예. 독일 원전도 그
조절을 할 수 있다면 네. 우리 원전도 당연히 조절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원전의 원리가요. 네. 자, 그거 내용 좀 설명드리죠. 예. 뭐 요거 조금 기술적입니다만. 예. 자, 그래서 요것이 뭐예요? 까만 가루가? 요것이 까만 가루가 이제 요 UF6 예. 혹은 UO2. 예. 이 파우더인데 최종적으로는 여기 U O2 펠렛이라고 되어 있죠. 예. 즉 우라늄과 산소 두 개가 결합한 이 화합물입니다. 네. 근데 우라늄은 금속이죠. 금속이 우라늄하고 금속이 산소하고 결합하면 산화가 되는 건데 네. 금속이 산화가 되면 대부분 암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있는 그 돌들은 다 금속의 산화물인 거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우라늄이 산소하고 만나서 이 UO2가 되면 얘는 세라믹이고 이것을 아주 단단하게 뭉쳐서 요거 바로 해결료가 되는 거죠. 손톱만 합니다. 예. 손톱만 한데 그리고 좀하네요. 네. 저렇게 작아요? 네. 우라늄 근데 가루를 이걸 여러 개 쓰는 거죠. 여러 개를 집어넣는 거죠. 요만한 걸 그냥 예. 그럼 손으로 우르르 집어서 이렇게 넣겠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렇게 생겼구나. 요 안에 들어가는 거죠. 저 여러 봉 개가 안에 들어갑니다. 건전지 넣듯이 그렇습니다. 뿅뿅 건전지 이렇게 넣듯이. 넣는 정확합니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넣은 요 봉을 봉이 봉을 뭉쳐서 예.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드는 거죠. 봉을 예. 여러 개로. 예. 요거를 이제 해결료 집합체라고 하는데 예. 요 안에는 요렇게 생긴 봉들이 17개, 17개 혹은 15개, 15개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하나의 크기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사람이 서 있죠. 상당히 이제 길쭉하게 만들어서 요것들을 이렇게 원자로 안에 장착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예, 이렇게 안에는 쌓아놓으면- 근데 저 손톱만한 걸 이렇게 착착착착 쌓아놓은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그 해결료를 교체하면서 원자로 뚜껑을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예. 실제로 이제 위에 스프링이 있어서 이걸 꾹 눌러서 고정시키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출력을 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완전히 붙어 있으면 재료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하고 붙어 있으면요? 지금 이 집합제끼리 완전하게 붙어 있다거나 예. 아니면 요 조그만 펠렛과 요 튜브가 붙어 있다거나 예. 왜냐하면 출력을 변동시킨다는 것은 원자로의 온도를 변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예. 온도가 변동이 되면 그렇죠. 팽창을 하고 수축을 하겠죠, 물질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 재료들의 팽창 수축률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우라늄이 들어있는 펠렛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단한 세라믹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는 민감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핵분열이 일어나서 핵분열 가스가 생기면 또 볼륨이 좀 팽창되겠죠. 예. 예. 그런데 이것이 출력 변동을 많이 하게 되면 예. 가스가 밖으로 새어나올 확률도 높아질 겁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그 볼륨이 서로 맞닿으면 재료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마찰이 되니까. 예, 알겠어요. 예. 자,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의 탄력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게 될 때 서로 맞닿아서 마찰을 일으켜서 재료가 손상되지 않을 것인가? 예. 그럴 가능성이 안 생기는 운전 범위는 어디까지인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게 다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 뭘 해야 뜨거워지는지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야 뭘 해야 줄이는지를 알지. 이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예. 자, 이 해결료가 들어가 있는 이 해결료 집합체 이렇게 생긴 것들을 예. 여기 원자로 안에 쫙 쌓아 놓으면 예. 그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중성자라는 입자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 입자가 우라늄 235 핵을 두들기면 네. 이게 깨집니다. 거기 핵 분열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핵 분열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지온차. 띵띵띵띵띵띵띵 예. 디데데데 그 연쇄 반응이 디데데데데데데데데. 아까 이제 그 폭탄 말씀하셨는데 핵폭탄이 되기 위해서는 우라늄 235라는 그 원자의 예. 농축도가 95% 이상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 원자력 발전소는 5%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절대 핵폭탄 같은 연쇄 반응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근데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쌓아두면 이제 그 열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냥 쌓아두면 네. 알아서 열 나온다. 알아서 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거 어떻게 조절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위에 이제 여기 뭔가 원자로에 꽂아놨죠. 예. 이것이 뭐냐면 이 내부에 뭐가 들어있냐면 또 이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해결료 튜브하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중성자라는 입자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아. 중성자를 흡수하면 예.
핵분열이 덜 일어나겠죠. 중성자가 때려서 핵분열이 일어나는 그렇죠. 건데 예. 중성자를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빼는 게 아니라 얘가 흡수해버려서 흡수해버려요? 더 이상 원자로 안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아, 중성자의 숫자를 줄여주는 그렇습니다. 거였네요? 네. 아, 중성자는 어떻게 넣어요? 처음에는 넣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요?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우라늄 가루를 저렇게 총알처럼 만들어서 네. 넣어놓으면 예, 요 안에서 그를 이제 자발적 핵분열이라고 하는데 예. 그 실제로는 그 고전역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데 예. 양자역학적으로는 자발적으로 가만 놔도 핵분열이 일어나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예. 그럼 저런 조그만 저 총알같이 생긴 녀석 저 책상에다 올려놓으면 밤에 어. 갑자기 부부부벙 그렇지 터지는 거예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누가 중성자 왜 때려줘야 그러냐면 그 안에서 중성자가 발생하더라도 예. 이미 요 펠렛 손톱만한 예, 예. 건 어. 밖으로 나오면 더 이상 핵분열성 물질과 만날 가능성이 없죠. 없죠. 예. 그래서 반응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런 아. 예. 그래서 상당한 크기의 아. 원자로가 필요한 거죠. 안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그렇죠. 중성자가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는 예. 거군요. 아. 왔다 갔다 하면서 옆에 있는 우라늄 230 핵을 만나서 또 또 치고 하라고. 아, 그래서 그렇게. 울타리를 높게 만들어 놓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연쇄 반응이군요. 말 연쇄 그대로. 연쇄 반응이죠. 반응이 있어야지만 열이 네. 나는 거지. 그런데 그 중성자가 많으면 연쇄 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적으면 근데 적게 일어나는데 이게 공간적으로 제한이 있죠, 당연히. 예. 그러면 어쨌든 밖으로 사라지는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양도 다 계산을 해서 이 원자로가 한 1년 반 정도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한 번 해결료를 교체하면 예. 1년 반 동안 운전할 수 있겠는가? 그런 계산 과정에 밖으로 유출되는 것이 얼마만큼 있는지 다 계산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옛날에 체르노빌 폭파했을 때 문제가 됐을 때 그게 하여튼 제가 얼핏 듣기로는 저 출력을 좀 이렇게 낮추다가 뭐가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번 저렇게 그대로 놔둬야 제일 안전하지. 줄였다 하는 건 좀 표정이 잘 모르고 복잡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네. 그런 우선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체르노빌에서 같은 사고가 나려면 예. 아주 많은 다수의 극한의 나쁜 상황들이 계속 연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그래서 원자로의 안전성을 관리한다는 것이 예. 나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중간에 그걸 끊어줄 수 있는 기구들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경락 건물, 그 핵분열성 물질이 방출이 되더라도 예. 전부 그 안에 갇혀 있으면 밖으로는 안 나오니까. 예. 근데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는 일단 경락 건물 자체가 없습니다. 아, 밖에 예. 안전장치가 예. 없었구나. 그래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밖으로 튀어나온 것들이 그 안에 묶여 있고 바로 그냥 대기준으로 발산돼 버리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드리마일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70년대 후반에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거기도 그랬어요? 예. 예, 거기도 이제 원자로가 녹아내렸는데 아. 밖으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거기는- 견학 건물이 튼튼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네. 아. 그래서 그 사고가 나고 나서도 바로 옆에 다른 원자력 발전소 있었거든요. 예. 거기는 계속 운전을 했어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미국의 기술과 같은 노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가 난 일본 발전소도 사실은 그 노형이 다릅니다. 네. 노형이 다른데다가 아. 제가 옛날에 있던 연구소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나기 7년 전에 예. 이 발전소는 이런 설계를 유지하면 그런 사고가 날 확률이 존재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아. 왜 그랬을까요? 그럼 그래서 일본은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나온 그 대비책으로 예. 거기는 쓰나미가 있으니까 음. 지금의 방파제 높이로는 곤란하다. 그걸 더 높여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지킨 곳은 오히려 후쿠시마 사고가 그러니까 진원지 예. 진원지 옆에 있던 발전소는 그걸 지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아. 후쿠시마는 그걸 안 지켰기 때문에. 대응의 문제였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제 걱정하셨던 것처럼 핵 폭발이 아니고 후쿠시마에서 원자로와 그 발전소가 터진 것은 이 온도가 높아지면 아까 요 물질 여기 튜브 네. 예. 요 튜브가 이제 이게 지르코늄인데 여기서 그 수소가 나옵니다. 수소가 나오면 경락 건물 안에 수소가 쌓여가지고 한 6%에서 7% 이상이 되면 수소는 폭발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산소하고 만나면.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수소 먹는 하마 같은 걸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수소를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패시브
예. 전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가만 놔두면 수가 생기면 얘가 잡아 먹어버립니다. 오케이. 거의 뭐 선진국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아니 근데 후쿠시마는 그걸 설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저 중성자를 저렇게 빼는 장치를 해서 중성자를 약간 조절하면 네. 혹시 안정성에 약간 영향을 미치는 게 있냐?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얘기가 좀 다른 데로 흘러가 버렸는데 예. 결국 탄력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요 원자로의 그 출력을 내고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깨트릴 수 있는 예. 중성자의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원자로를 제어한다는 것은 중성자를 흡수하는 물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어봉을 밀어 넣으면 출력이 내려가고 아 흡수하니까. 그렇죠. 흡수하니까 내려가 있다가 다시 출력 올리고 싶으면 얘를 다 뽑아내고 아. 예. 근데 요거 하나로만 하는 건 아니고 예. 전체 그 액상 물에 섞어서 넣는 것이 있어요. 예. 예, 그거를 이제 그 붕소라고 하는 물질을 물에 섞는데 이 붕소도 결국은 붕소가 이제 중성자를 흡수하는 물질인데 예. 제어봉의 재질도 붕소로 되어 있고 아. 또 우리는 붕소를 물속에 녹여 넣습니다. 그래서 그 농도를 조절하고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그런 그렇죠. 거군요. 그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출력을 조절하고 그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결국 탄력 운전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걸 예를 들면 좀 줄여요. 예를 들면 중성자를 좀 줄이면 핵 분열이 좀 덜 일어나고. 덜 일어나고 그럼 덜 그러면 뜨거워지고. 덜 뜨거워지고. 그렇죠. 근데 저걸로 결국 물 끓이잖아요. 그렇죠. 물 끓이는 겁니다. 물 끓이면 수증기가 덜 빨리 나오고 그렇습니까? 덜 뜨거우니까. 그렇죠. 그러면 터빈을 돌리는 힘이 약해져서 약해지고. 전기가 적게 나온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해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럼 자 이제 줄이자라고 하면 이게 3시간 걸릴 수도 있고 이틀 걸릴 수도 있고 아마 그것이 1분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이게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쯤 되면 그 말씀을 드릴게요. 참 이 프로 날카롭다. 날카롭습니다 아주. 네. 제가 지금 쿡 찔리고 있는데 어. 자, 이 그림을 보시죠. 자,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원자로 출력입니다. 즉 이제 이것이 바로 탄력 운전이죠. 100에서 50까지 내렸다가 예. 유지했다가 이게 한 칸이 24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사흘치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그다음에 한 2시간 걸리는군요. 예, 요 두 번째 것이 뭐냐면 이것은 과거에 특히 우리나라도 채택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운전 속도입니다. 출력 변동 속도가. 예. 요 두 번째 있는 그림은 뭐냐면 이게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제어봉. 음. 이게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제어를 하고 있는 거죠, 출력을. 그런데 이 제어봉의 움직임을 보시면 출력 변동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출력 변동하고 비슷하게 변화한다는 것이죠. 제어 뭐가 출력이고 뭐가 제어봉인데요? 첫 번째 여기 파워. 파워가 첫 번째 그림이 출력이고 두 번째 게 제어봉의 위치입니다. 제어봉을 넣었다 뺐다에 따라서 그렇죠. 정확하게 달라진다 출력이. 네. 아. 근데 요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 맨 밑에 거를 보시면 여기 크리티컬 보론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보론이라는 물질에 물에 녹아 있는 보론의 양입니다. 예. 그러면 제어봉은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쉽게 변하는 것 같은데. 레깅이 없네 별로. 네. 근데 맨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패턴으로 큰 폭으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출력은 전형적인 패턴을 가지고 변하고 있는데 얘는 전형적인 패턴이 안 보이죠 지금. 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제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제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 원자로 안에서 중성자를 잘 흡수하는 물질인데 네. 출력이 낮아지면 이게 쫙 증가했다가 또 거기서 이제 자기 자체가 디케이 해버려서 사라집니다. 근데 그 시간이 몇 시간 단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출력이 이렇게 복잡하게 변하게 되면 그 제논이라는 것이 더 복잡하게 변합니다, 형태가. 예. 그래서 그것을 조절해 주는 것을 주로 물에 녹아 있는 이 보론을 가지고 조절을 해 주는데 운전원이 이것을 조절하는데 이 양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걸 자동 제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독일은 자동 제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원자력 안전법에서 반드시 사람이 운전하도록 제어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법을 바꿔야 됩니다. 자동으로 하려면. 아, 지금 사람이 손으로.
그 매뉴얼로 조절하도록 사람 되어 있다? 운전이 직접 조절하는 거죠. 그 양들을. 그러면 그 운전원은 하면 되죠. 예. 하면 되는데 계속 하려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매뉴얼대로 하면. 맨 밑에 네 번째 그림 때문에 이 양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출력 조절을 저 보론이라고 하는 녀석의 양을 네. 늘리고 줄이면서 출력 조절을 해요. 제어봉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제어봉만 움직이면 출력 조절이 바로바로 지금 되고 있는데 네. 밑에 것까지 꼭 해야 믹스해야 되냐? 됩니까?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 번째 그림을 제가 어려워질 것 같아 일부러 설명을 안 드렸던 건데 예. 이 여기 보면은 요 인덱스가 이거 뭐 복잡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요 인덱스가 0에 가깝게 제어가 돼야 됩니다. 원래. 예. 예. 근데 요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 제어봉과 붕소를 다 같이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어할 게 출력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거를 운전원이 계속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뭐, 스트레스가 많다. 어렵다. 예, 예. 뭐 비행기 조종처럼.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거를 탄력 운전이라는 거를 매일같이 하루에 뭐 2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또 그 매일 출력을 50%까지 딱 내리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예. 그러면 상당히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텐데 그때마다 이 패턴이 다 달라질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계속해서 하기에는 너무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예. 그걸 이제 자동 제어로 바꾸어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굳이 뭐 자동 제어를 시도를 안 했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던 거를 자동으로 한다는 예.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어떻게 제어하면 탄력 운전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미 APR 1400 지금 아랍에미리트 수출한 그 발전소의 설계가 끝난 것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입니다. 그때 이미 이 탄력 운전 설계가 반영이 돼 있었고요. 그 설계 책임자가 저입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발 담그는 바람에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탄력 운전 할 수 있게. 네, 그래서 그때도 설계상으로는 다 그 가능하도록? 국제 공통에 예. 입증해야 되는 성능이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만족시켜야지만 수출이 가능하고 또 우리는 그 당시에 벌써 수출 염두에 두고 설계한 원자력 발전소이기 예, 때문에 예. 다 그걸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국내에서 이걸 할 이유가 없다 보니 실증을 안 했고 그다음에 제어봉과 붕소 농도를 이렇게 조절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탄력 운전할 수 있어라는 결론은 냈지만 그때는 자동 제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죠. 할 물론- 생각이 없었나 보네. 할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 방법론은 다 만들어놨어요. 자동 제어를 위한 방법론은 만들어놨는데 예. 그걸 구현을 안 한 거죠. 굳이 굳이. 왜 그러니까 원전은 그냥 쭉 하는 게 그냥 그렇죠. 현실적으로 제일 잘 쓰는 거야. 그렇죠. 제일 잘 쓰는 거니까. 그 태양광 같은 거 생각 안 네. 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발전회사 사장이 아니 계속 출력 낮추고 올려서 나는 전력 요금을 전기 판매 요금을 덜 벌어올 거야 라는 전략을 취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원전은 기저 발전에 맞춰서 그렇죠. 설비를 맞춰놨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냥 100으로 쭉 그렇죠. 하면 되지. 아까 제가 여쭤봤던 그 파워를 낮추고 싶다라고 할 때 저렇게 저 스위치를 조절하든 뭘 조절하든 해서 낮춰지는 게 그 예. 딜레이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요 출력 변동률에 관한 지금 예, 예. 말씀인 저 예. 거예요. 그래프로 예. 보면 크게 렉이 없는 자,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니요, 이것이 지금 3시간입니다 이게. 네, 요렇게 움직이는 출력을 낮춘 게. 네. 그래서 3시간에 걸쳐서 내려온 그렇죠. 거예요. 예. 몇 시간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뭐 꼭 그게 맞출 필요는 없는데 몇 시간 단위 유지하는 것도 몇 시간 단위, 올리는 것도 몇 시간 단위. 그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태양 에너지는 대충 보면 오후 한 2시쯤 되면 자 이제 오후 5시 되면 그렇게 줄어들겠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싶으니까 네. 2시부터 슬슬 조절 시작해 하면 되겠네요. 그런 겁니까? 아니요. 사실은 그 재생에너지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탄력 운전에 참여하는 발전원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 전력을 감당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가스 터빈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빨리빨리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예. 가스 터빈의 양을 잔뜩 하면 되지. 늘려놓으면 일단 가스 수입해야 되죠. 네. 그리고 LNG. 그 온실가스가 상당히 나온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버거운 겁니다. 예. CF100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럼 이제 원자력을 하게 되면 원자력을 거기 투입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 그 원자력 발전소가 출력 조절을
더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빠른 속도로. 순발력 있게.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것은 지금 프랑스라고 합시다. 예. 그래서 이 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차선을 바꾸면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예. 그럼 그것이 우리가 출력을 변동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예, 예. 자, 그러면 요 옆에 갓길은 안전 여유도에 해당합니다. 즉 여기까지 나가서는 안 되지만 상황이 발생하면 나가야 되겠죠. 예. 네. 근데 이것이 너무 좁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차 사고 때문에 사람이 많이 다치고 죽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다 세워놓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 갓길도 아주 넓은 것이 좋겠죠. 예. 그럼 더 안전하겠죠. 그렇죠. 그럼 지금 그 운전 원자로가 가지고 있는 여유도라는 것이 이 까만색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예. 근데 원자로 디자인은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 독일, 프랑스나.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면 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 차선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예. 즉 변동을 많이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왔다 갔다. 제어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현재. 예. 왜냐하면 차선을 하나밖에 안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좁아요. 뭐 원자로에서는 뭐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원자로 저 차선의 비율을 떠나서 실제로는 기계적 설계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기계적 설비는 차선이 여러 개 돼 있는데 운전 절차에서 규제하고 있는 제한치들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차선은 이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차선은 두 개인데 한 차선으로만 무조건 다녀. 그렇죠. 그렇게 제가 그걸 운영하고 설명드리려고 이 그림을 가져온 건데. 규제를 풀면 되네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른 차선이 필요하게 생겼어.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아주 수많은 차들이 이 도로에 지금 진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걸 넓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넓히려면 이 여유도를 운전에 쓸 수 있도록 반영해 줘야 되고 반면에 여유도는 줄어들어야 되겠죠. 자, 그건 무슨 뜻이냐면 출력을 많이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그 상황이 예. 안전 여유도는 줄여주는 쪽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이미 그렇다고 이게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안전 여유도가 많이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출력을 변동시키는데 갖다 쓰자. 예. 그럼 그건 여러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프랑스 재생에너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그림처럼 차선 하나 늘리고 많이 움직일 수 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놓되 그 안전한 범위 안에서 이걸 해야 되니 요 갓길의 사이즈를 줄이고 하지만 아직도 여유도가 이만큼 남아 있지 않니 하면서 이제 그 대중 수용성을 높이고 규제도 통과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지금은 원전을 운영할 때 그 출력을 조절하는 범위를 네. 기계적 한계가 아니라 규범적 한계로 제한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제한했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원자력 기술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전 세계가 다 비슷했습니다. 다 그냥 써요. 예, 이것에 해당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에. 예.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기저부하만 유지하면 되니 기저부하로 투입되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그거를 이걸 이렇게 차선을 늘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었던 거고. 변동을 줄 필요 없는데. 예.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사회 패턴이 전력 수요가 많이 변하니까 프랑스도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려다 보니까 자국 내 전력 수요 패턴만 그 충족시키려도 탄력 운전을 해야 됐었고. 근데 그거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라에서 규정을 바꾸면 되는 문제니까 하등에 걱정할 게 없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런 측면입니다. 제네시스 차를 독일 고속도로에 가져갔을 때 예. 우리가 불안하겠죠. 200km까지 예, 안 타봤어. 예, 안 타봤으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늘려보고 진동은 생기는지 안 해봤던 조정이니까 승차감이 이상해지진 않는지 네. 뭐 타이어가 흔들리진 않는지 해볼 필요는 있다.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마음을 놓지 않겠습니까? 해보긴 해야죠. 예, 다만 그런데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보수적이고 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기 때문에 그 과정을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 같은 경우에는 110km 운전하다가 130으로 올릴 수 있는데 예. 우리는 1% 올려보고 2% 올려보고 조금씩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충분한 그 실증 시험을 거쳐서 완전히 확인된 다음에 출력을 빨리빨리 움직이겠다. 그리고
그거 시간이 왜 걸리냐면 아까 제가 그 기계적으로 그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 온도에 따라서 팽창 수축 때문에 예. 그 마찰이 생기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운전 중에 원자로 들여다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18개월에 한 번씩 그 연료를 교체하는데 네. 그때 꺼내 가지고 부하 변동을 여러 번 지난번에 했으니까 어떻게 과거와 변했는지. 차이가 있는지 이거를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바꾸냐면 자 그럼 우리도 빨리빨리 움직일 거야. 그렇게 하면 원자력 발전소 운전 절차를 바꿀 때 그 안전성에 관련된 것들 또 중요한 원자력 감시 문제들 그런 부분에 연관된 것들은 규제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가 요걸 설계를 할 때 이 출력 조절을 목적으로 설계를 하지는 않았으나 그렇죠. 설계 자체가 출력 조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있도록 설계가 되어 되어 있습니다.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죠. 예. 우리나라도 예. 매일 하는 건 아닌데 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씩? 그 휴일에 아니 조금씩이 아니라 많이 지금 80% 정도까지 변화시키고 있죠. 해보고 있어요. 아, 지금 해보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추석이라든지 설날 예, 그때- 전력 수요가 적을 때 아, 예. 네.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또 그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럼 질문 있습니다. 그 요즘 언론에 나오는 보도를 보면 네. 지금 신규 원전 2기를 짓는데 네. 그거가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탄력 원전을 적용한다. 탄력 운전을 적용한다. 그 말은 다른 건 안 하고 얘네 심빙 2개만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을 만든 배경은 이해가 되는데 네. 이런 뭐 저기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예. 다른 것도 탄력 운전하는 거예요. 원래 지금 다 하고 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운전 가이드를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 가이드를. 이 변경은 어느 발전소고 다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문제예요. 아, 예. 그래서 새로 짓는 발전소만 그걸 한다? 그건 아니. 전혀 아니죠. 전혀. 예. 그럼 나 프랑스가 무슨 운전에 대단한 아니면 프랑스 원전은 뭐가 좀 레벨이 다른가 보다. 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그러니까 한다니까. 안 쓰던 스위치 쓰기 시작하면 되는 거네. 그런 게 프랑스-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지금 체코에 원자력 발전 수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두쿠바니 사이트에 예. 두쿠바니 부지에 이제 수출을 했는데 여기에 탄력 운전은 아직 그 운전원이 수동으로 제어하는 설계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바꾸게 됐죠. 근데 곧 그 후속 부지에 지금 테물린이라는 부지에 또 후속 호기가 뜹니다. 지금 거기에는 이제 체코가 내건 조건이 완전 자동 운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거기 입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곧 해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제어기라든지 예. 다 개발이 벌써 20년 전에 끝났어요. 프랑스는 그런데 그것을 어. 구현하는 것은 네. 또 한 손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수력원자력이 하는 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가 합니다. 그 탄력 두산이 운전을 합니다. 아니요. 제어기를. 제어기를? 제어기에 그 기능을 구현하는 것은 네. 그러니까 기관들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 불편함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 기술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어서요. 네. 거기가 공급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어기는. 아. 그런데 발주자가 한수원이고. 네.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부분의 원자력 기술 다 한 통 안에 한 회사 한 통 안에 들어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쉽게 그런 것들을 진행시킬 수 있는 거고 또 우리는 그 원자력 발전소 운영과 설계하는 기관들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는 큰 기관들은 대부분 이제 공공 섹터에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그 발이 느릴 수밖에 없죠. 민간 기업 한 통 안에 넣는 것보다는 20% 이상을 시도해 본 곳도 있어요. 제어를. 제가 해봤습니다. 어. 시간이 되면 제가 네.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죠. 예. 자 이게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뭐 저기 그 전력거래소 자료기 때문에 네. 정확한 정확한 것인데 여기 보시면 1986년도에 이 발전량이 공급 과잉이었어요. 이건 예비율입니다. 예. 이만큼 전력이 남는 거죠. 어. 수요에 비해서. 예. 그러니까 이때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이건 너무 그
많이 남아서 이제 잘못하면 그 원자력 발전소도 탄력 운전을 해야 될 것 같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연구를 시작했어요. 아, 원자력 탄력 탄력 운전. 운전에 대해서. 예. 그래서 87년도에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 지금 이제 고리에 있는 예. 발전소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그 제가 현장 책임자였어요. 아, 교수님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예. 그때 50%까지 줄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무 원래. 문제 없었어요. 87년에는 고등학생이었을 것 같은데. 87년에 무슨 책임자예요? 아니 그 책임자가 아니라 어. 현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예를 들어서 이 일을 하려면 어. 그 설계 회사에서도 와야 되고 연구소에서도 와야 되고 어. 현장에서도 운전을 하는 부서, 그다음에 어. 또 진동도 측정해야 되니까 기계 부서, 어.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계측 해야 되니까 계기 부서,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론 그 넣어야 물에다가 되고. 넣어야 되니까 예. 화학부도 또 관련이 되고 화학부서도 그런 것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신입이니까 네가 좀 쫓아다니면서 그걸 해와 이렇게 돼서 제가 그때 발을 담게 된 거죠. 예. 신입이었습니다. 신입. 우와. 어쨌든 87에 신입이면 와, 도대체. 나 좀 보기보다 연식이 좀 됐는데 아닌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네. 그 87년도에 이제 그걸 테스트를 한 이유가 네. 심각했기 때문에 공국과잉으로. 아. 그래서 저희가 그 탄력운전 연구를 굉장히 일찍 시작했고 이미 실증까지 해봤다. 그런데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 비하면 아무래도 오래된 발전소이기 때문에 예. 그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았어요. 지금에 비하면. 탄력 운전을 하려면 네. 하지만 성능에는 뭐 큰 문제가 없더라라는 것을 저 확인을 했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기계 설비, 그다음에 터빈, 발전기 쪽 진동 측정까지 다 했거든요. 예. 큰 문제가 없었고 그런데 계속 됐으면 아마 유럽과 마찬가지로 이 탄력 운전 기술이 셋업이 됐을 텐데 이 88 올림픽 당시에 예. 우리나라 사회에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전기를 많이 쓰기 시작한 예, 거예요? 예. 어. 굳이 어떤 것 때문에 그랬는지 그때는 이제 데이터가 쌓인 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예.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 산업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그 91년도까지 3년 동안에 50%가 넘는 그 예비율이 5%로 줄어들었어요. 어허. 저 때가 우리나라 전성기였거든요. 경제 발전으로. 저 막- 도약기였죠. 막- 예. 에어컨 사고 뭐 흥청망청 뭐 이제- 그런 분위기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접어 할 필요 없네. 그렇죠. 할 필요 없으신 그래서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예비율이 20%가 좀 안 되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것도 좀 걱정인데 예. 그 선진국은 대부분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예비율이 뭐 100% 가까이 돼요. 2배 가까이 남는다는 얘기죠. 이 발전 설비로 볼 때는. 예. 그래야지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여유가 생깁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온실가스가 좀 많이 나오더라도. 근데 우리는 여유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탄력 운전을 고민했던 것은 역사가 우리가 굉장히 오래되었다. 하지만 이 급격한 우리나라 발전 덕분에 그냥 원전을 다 쓰자는 걸로 발전이 원래는 다 정착이 그냥 됐다. 베이스, 베이스로 깐다. 갑자기 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교수님 이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설비가 돼 있으니까 뭐 좀 연습해보고 20%뭐 30%까지 탄력 운전 한다고 해봐요. 원전을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야 우리가. 네. 그렇게 정하면 네. 그 원전의 에너지 믹스의 비중을 지금부터 높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좀 사실 다른 얘기인데요. 예. 그 결국은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뭐 극단적으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저는 원자력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좋겠죠. 프랑스처럼 하는 것이. 예. 근데 원자력 하는 사람이니까 좋다는 뜻보다는 예. 이렇게 가고 싶다라는 거. 이렇게. 원전을 탄력적으로 쓰면서 예, 쓰면서도 온실가스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예. 일단 수력이 없고 그다음에 온실가스가 나오는 전원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국토의 면적적인 그런 한계 또 인구 밀도가 높고 또 태양광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원자력 발전 비중이 정해져야지 예. 지금 어디까지 갈 수 있다라고 땅 숫자를 말할 수는 말씀드리는 없으나. 거는 예,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늘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유럽이나 지금까지 그 데이터가 쌓여 있는 예. 타 국가의 그 사례를 보건대 이 재생에너지를 우리나라에서 30% 이상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를 30%를 사용한다는 뜻은 예. 종래의 전원이 30%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전원이요? 종래의 다른 전원이 예. 30%안 나올 때가 있으니까. 음. 그리고 사실은 그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생에너지의 이용률은 15% 난주밖에 안 되니까 6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너무 많이 늘려놓게 되면 예. 독일 같은 일이 생긴다. 그리고 독일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기가 모자라면 프랑스에 사오면 되니까. 그때. 예, 그래서 유럽에서 그 프랑스 전기의 최대 수입국이 독일입니다. 그리고 독일이 또 한 가지 또 그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생에너지가 많이 나올 때 이 네. 밀어내기를 하거든요. 딴 데다 이웃나라에. 팔아요. 이웃나라에. 그것 때문에 지금 노르웨이, 스웨덴이 우리 전기요금 올린다고 지금 불평분만이 대단하죠 지금. 저는 이 얘기 들 때마다 하나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전기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전기를 조금 만들려고 이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전기는 이제 그 수요에 맞춰서 공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예. 근데 원자력 발전에서 100이라는 걸 만들다가 태양광이 50이라는 걸 만드는 원자력이 50을 줄여야 되는데 네. 그러지 말고 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송전선을 네. 3개 정도로 만들어 놓고 평소에는 3가닥으로 다 내보내다가 야, 좀 줄여야 되겠는데? 그럼 요 스위치 딱 끄고 그럼 3개 중에 2개만 나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원자로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는 무조건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큰일 납니까?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네.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그 태풍이 큰 게 왔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정지했는데 그때 경향신문인가 어느 그 변호사분이 아니 태풍 온다고 원자력 발전소가 정지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칼럼을 쓰셨어요. 예.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 반박 기사를 또 제가 썼는데 예. 원자력 발전소는 송전선이 이게 전기를 내보낼 때가 있어야 되는데 예. 태풍 때문에 송전망이 손상을 입은 거예요. 예. 밖으로 못 내보내. 전기를 밖으로 못 내보내. 예. 그러면 정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그럼 위험합니까? 아니요, 위험하지 않죠. 전기가 안 나가면 위험해요? 위험할 리가 없죠. 그냥 불 꺼버리는 건데. 근데 전기를 만들고 있으면 그 전기를 처리하면 여러 가지 부담이 생깁니다. 일단 온도와 스팀이 나오고 있으니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저희는 부하가 없어지니까. 그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가 나오면 그렇죠. 그냥 전선을 딱 잘라버리면 네. 지가 만든 전기가 그냥 허공으로 흩어질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땅으로 흡수되거나 원자력 발전소는 스팀을 처리해야 되죠. 남는 스팀을. 예. 왜냐하면 터빈 날개를 돌리기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그 스팀이 예. 열과 압력을 잃고 이제 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순환이 되는 건데 정상 네.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런데 이거는 그 전기를 못 돌리게 되면 그 과정이 없이 터빈 안 돌지 않습니까? 부하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그렇죠. 스팀을 그냥 대기 중에 방출하거나 예. 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스팀을 원자로를 정지시키지 않으면 스팀이 계속 나오니까 네. 당연히 그건 정지시켜야죠. 아까워서요? 아깝죠. 우라늄 아까워서? 네, 그것도 있고 어. 스팀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라인들이 부담을 가질 거 아닙니까? 일반 대중이 보기에도 왜 갑자기 스팀을 쏟아내고 있지? 평소에는 그 스팀을 돌리고 나면 없어지는데 물로 이제 그 되는데. 컨덴세이션. 저는 그래서 안에서도 계속 돌리고 그렇죠. 결국 전기를 만들어라. 남는 전기지만 만들어서 그냥 땅에다 버려라 전기를. 그것에 대한 대안을 지금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소 차량이 지금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세계 최고에 도달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소가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수소도 청정 수소를 써야 되는 거죠. 예. 이거를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거대한 이 석탄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를 가지고 예. 화학 공정을 처리해서 수소를 만들어낸다면 그거는 그 수소는 태우면 물이 되지만 그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온실가스를 발생시킨 거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수소를 만든다면 물을 가열하고 전기 분해를 하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예. 그래서 물의 온도가 높아갈수록 그 전기 분해 효율이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수소를 만드는 기술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남는 전기를 그렇게 저장하자. 저장에 찰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실은 탄력 운전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전기가 남을 되니까. 때는 수소를 만들고 있으면 되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태양광도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전기가 많이 만들어지면 그럼 또 송전망에 부하가 생겨서 그렇죠. 또 꺼야 된다고 그러기도 예. 하고. 지금 그게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지 꽤 됐죠. 그러니까 뭐 교수님 말씀대로 부하가 생기면 수소 만들어도 되고. 네. 근데 저는 모르니까 아니 부하가 생기면 스위치를 내려 그럼. 그런데 아니, 왜 걱정을 그러니까 관리가 어려운 곳이 네, 모자람이 문제지. 관리가 어려운 곳이 남는 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 체계가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죠. 지금 숫자가 많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에 전화하면 끝인데 네. 이거를 관리가 쉽지 않은 형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 제가 엔지니어로서 예. 그 편견 없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원자력 탄력 운전이 원자력을 전공하는 사람들 혹은 원자력 업계 입장에서는 정말로 흠결 없이 기술을 확인한 다음에 제시하고 싶다. 안 써봤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실증 데이터를 모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료에 큰 문제가 없구나. 그러면 우리 차선을 하나 더 두어가지고 지금 여유도가 많이 있으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요즘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모듈형 소형 원자로 그거는 차선도 넓히고 이 갓길도 넓힌 형태가 되는 겁니다. 누가 빨리 그거 좀 하라고 그래요? 그 원자력 업계한테? 지금 굉장히 압박이 많습니다. 탄력 운전에 대해서는. 근데 좀 천천히 하자 하는 쪽이에요. 아닙니다. 좀 확실하게 그러니까 하고 하자. 원자력계 바깥에 있는 쪽들은 예. 빨리 해라. 빨리 해라. 근데 사실은 이제 재생에너지 때문인데 예. 재생에너지 몰려 들어오니까. 근데 재생에너지가 원래 이 변동성이 크고 탄력 운전이 안 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기분이 네. 살짝 예, 나쁘셨구나. 기분 좀 나쁘죠. 근데 왜 쥐들이 요건 만들고 우리 문제를 왜 우리 보고 얘기하라고 버튼 그래? 누르면 움직이는 그래서 애들이냐? 제가 회의하면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아니 하는구나. 사고를 아들이 쳤는데 왜 며느리 부모한테 와서 화를 내고 있냐. 그 꼴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왜 그러시는지 알겠어요. 질문 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설계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하면 되지. 그래. 그건 해봐야 되지. 안 그러면 걱정됩니다라고 하면 원자력 발전소를 어떻게 믿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동안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한 설계니까 안전합니다 하는 말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얘기라서.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다고 하고 하니까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뭐 그런 것들인데 예. 여기 이 그림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제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의 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원자력 안전법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안 하고 있느냐? 미국도 사실은 그 규정이 여기 원자로의 반응도 제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출력 제어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이건 면허를 가진 운전이 직접 수행해야 된다라고 써져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일단 이거는 개정하면 되니까 예. 개정하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런 규제의 문제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는 실증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고. 해보면 되고 사람이 하든 자동으로 하든 네.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수출하려면 완전 자동 운전까지 가지 않으면 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거 그대로 두고 보지 않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계획인데 대부분의 그 기술들을
이 탄력 운전과 관련된 예.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이미 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증의 기간이 좀 필요하고, 근데 요거 좀 복잡하고 어려운 그림처럼 보이실지 모르는데 네.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저 뭐죠? 요거 독일의 출력 변동입니다. 이게 파란색이 예. 무슨 무슨 발전소요? 독일입니다. 독일 원자력 발전소. 아, 과거에 네. 지금 다 문 닫았지만, 자 그러면 여긴 출력을 천천히 올리고 경사지게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빠르게 내리고 있는 상황도 존재하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이 증가 감소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직. 네. 자 얼마 이상 하지 마. 줄이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천천히 대로.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하고 20% 이상은 줄이지 마. 그래서 천천히 해라. 그렇게 돼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 출력을 빨리 움직이고 싶어. 그럼 현재 내가 가진 안전 여유도가 얼마야? 빨간 선입니다. 네. 그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도구가 있다. 아 저거 보고 안전하면 계속 안전하면 내려? 빨리 계속 내리고 내려? 빨리 올리는 거예요. 뭐에 대한 안전이요?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데 예. 사고를 나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한 안전도 있고 출력을 낮췄을 때, 예. 아니 빨리 움직였을 때, 빨리 움직였을 때. 그다음에 해결료의 건전성에 관한 여유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는 여유도라는 거를 출력으로 환산해서 지금 상태에서 얼만큼 출력을 더 올릴 수 있는지 갭이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 그걸로 보여줍니다. 우리도 보여주면 되잖아요. 우리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거기에 아직 이 출력 증가 감소율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똑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시작했어요. 벌써 몇 년 지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우리가 구현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왜 우리는 빨리빨리 못하는 거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원자로의 상태를 볼 때 더 빨리 할 수 있네. 그럼 내가 빨리 올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워치할 만한 도구도 아직은 안 만들어져 있다. 아니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예. 구현을 안 한 거죠.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직 제어기와 감시 시스템에 구현을 안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구현을 한 다음에 운전을 해보고 그리고 그 여유도와 실제 나중에 해결료가 정말 건전하게 그대로 있는지 우리가 검증을 했을 때 그게 다 사맞게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오케이 이제 문제 없어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독일의 데이터인데 예. 이건 과연 몇 회나 할 수 있겠는가? 몇 조절을? 번이나 계속해서. 그것도 한도가 있어요. 브레이크 밟고 엑셀 밟고 하는 걸. 이게 사실 독일이 제일 많이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에서 40% 100%까지 움직이는 걸 이게 옛날 데이터인데 다 문 닫았으니까 예. 12,000번 할 수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해결료 교체 기간 좀 빼고 계속 돌려도 이 정도예요. 매일 해도 큰 문제가 없다. 네, 매일 해도. 근데 독일 디자인과 우리 디자인이 기계적 신뢰성 또 시스템적 신뢰성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구현을 했느냐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리고 확인했느냐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매일 해도 40년 동안 매일 할 수 있다는 거죠. 원전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원전을 지금은 기저발전으로만 쓰는데 네. 저렇게 탄력 운전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만들어서 그렇죠. 안 쓸 때는 좀 줄이고 예. 좀 많이 쓸 때는 좀 늘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훨씬 더 원전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많지 그럼요. 않겠냐. 그래서 그런 의지를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실증을 하기 위한 개발 계획을 다 세워놓고 충실히 시행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 정도 수준이다. 네. 우리는 돌다리로 두들겨 보고 가니까. 너희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도대체 아유. 그래서 진짜. 아들이 저질러놓은 사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지 마라. 그 집안에서 해결해라. 도대체 간헐성은 생각도 못하고 지금 여기 와서 울면 어떡하냐. 좀 기다려봐라. 네. 하지만 우리는 대비가 있다.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사이좋게 갈 수밖에 없다 이제는. 하긴 할 건데 네. 자꾸 옆에서 시끄럽게 하면 나도 화를 낸다. 그런 거 목마르니까 콜라라도 하나 갖고 와라.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충분히 된다고 하면 원전 입장에서는 좋은 일인 것 같네요. 그래도 네, 그리고 원전을 늘릴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어느 회의에서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예.
그때 이제 전력거래소에서 오신 분이 그분도 이제 발표하러 준비하러 오셨는데 그 자기는 프랑스가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걸 보고 아니 이거 보기 전에. 어. 그래서 이거 보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그 의기투합한 적이 있는데 예. 이 너무나 명쾌하다. 이걸로 봐서는 이 그림으로 봐서는. 그리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 프랑스의 구성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프랑스는 저렇게 많은 원전을 때려 지었는 데 대해서 안전성과 관련한 국민들의 불안은 없었어요? 없습니다. 국민 수용성이 굉장히 좋은 국가예요. 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좋아요?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예. 프랑스가 국력을 증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킬 때 그때 주로 역할을 한 것이 원자력을 키우면서 원자력 기술이었습니다. 그 당시 드골 대통령이 엄청난 지원을 했죠. 그것을 원자 폭탄도 만들고 폭탄도 만들고. 네. 그래서 원자력 기술이 끼친 영향이 워낙 크고 국방력의 근원이니까. 네. 그리고 그동안 많은 기여를 해왔고 어. 또 기술적인 그 일반 대중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고 과학자들을 좀 신뢰하는 경향이 강한가 예, 봐요. 그런 신뢰가 지금 오랫동안 쌓인 것이죠. 뭐 그렇다면은 우리도 뭐 못할 이유가 없죠. 그거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과학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과학자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니 후쿠시마 원전수 괜찮다는 과학자와 큰일 난다는 과학자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다르니까. 말씀드렸지만 과학자는 일단 거짓말을 하면 퇴출되기 때문에 네. 전공 분야별로 그 상대방 분야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잘못된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분야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듣고 믿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자체를 팩트 자체를 거짓말을 하면 엔지니어나 과학자 수명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믿어주질 않으니 특히 이제 정치가 끼어들게 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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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원전이 이렇게 보니까 조금 가능성이 훨씬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중요한 말 안 듣는 재생에너지에 좀 중요한 짝꿍이 될 것도 같고. 그럼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그냥 원전 100%로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수용성의 문제죠. 예, 일단 그 아까 그 약간의 국가별로 위험성 분산. 위험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니 원전이 50%인 나라나 원전이 100%인 나라나 부지 확보가 문제죠. 우리나라에서. 부지 어디다 확보가 질 거냐. 네. 기왕 있는 부지에 더 키우면 안 됩니까? 옆에다. 그랬을 때 이제 따라와야 되는 것이 송전망? 송전 제한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송전망을 또 추가로 건설해야 되는데 송전망 자체에 대한 또 주민 수용성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직류로 가면 좀 낫다면서요. 직류로 가면 낫습니다. 안전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오늘 교류 전류를 오래 써왔는데 예. 고압 전류인 경우에 교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거기 붙으면 떼낼 수가 없거든요. 딱 붙어요? 교류는 그렇습니다. 고압인 경우에. 예. 근데 직류 전기는 쳐냅니다. 어. 그러니까 얻어맞아서 사고가 날 수는 있는데 어. 뭐 감전돼서 죽지는 않습니다. 직류. 그것도 답이네. 100% 원자력으로 가는 것도. 그리고 만약에 통일이 되면 왜 웃어? 왜? 지금 하여튼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둘 다 쓴다는 쪽으로는 잡혔으니까. 네. 이미. 근데 방향은 잘 원전이 잡았어요. 이렇게 탄력적일 줄 알았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쓸 더 수는 써도 있을 것 되겠네요. 같아요. 그, 그러니까 또 말씀하셨던 그렇다고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전기요금 얼마나 싸지겠어? 원전 100%로 가면. 예,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진짜 여기가 답이지만 우리가 처한 사항이 있고 제일 큰 거는 저는 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나라가 속한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다. 예. 알겠습니다. 원전의 가능성이 좀 더 있다. 원전 부지가 들어선 곳에 지자체 주민들은 그 원전 부지 청약 가점을 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원하는 걸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죠. 사실. 유치한다고? 예. 왜냐하면 거기 투자를 많이 하니까. 뭐 이런저런 보상 같은 게 꽤 잘 요즘은 꽤 있습니다. 꽤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이것저것 네. 재밌게 많이 배웠네요. 예, 원전에 대한 원전이 또 탄력 운전한다는 건 프랑스만 할 줄 아는 건 줄 알았더니 우리도 사실 다 준비되어 있었다. 세종대학교 양자 원자력공학과 요거 공부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뭐 전기전자, 컴퓨터 이런 거 배우는데 진짜
진짜 조언드립니다. 진짜 전문가를 이거 공부해라 길러내고. 정말. 네. 네. 전기전자 배워봐야 뭐 전파사. 또 미야마로 또 미야마로. 요즘 뭐 이제 반도체 AI가 중요해지고 예. 또 그거를 위해서 그 산업을 위해서 막대한 양의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평생 같이 요런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